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참 흥미로운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우주탐사, 인류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였습니다. If AI and robotics are big enough to satisfy all human needs, probably we won't have money and probably we'll just have energy, power generation as the de facto currency. 결국 미래의 화폐는 전력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머스크가 말한 전력은 그냥 전력이 아닙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깨끗한 전력,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최하위인 대한민국. 지금 미래의 화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약 90%. 재생에너지 강국인 스웨덴의 정부, 왕실, 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한국 정재계 인사들을 불러 모은 자리입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의 비중이 We can start now. Really good to be in a country with world-class manufacturing, world-class engineering, where you also cover some of the critical competence areas needed to harvest renewable energy from the oceans.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남짓. 스웨덴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리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I believe the Korean energy market have high ambitions and time is going very fast. And I believe that Swedish technology, Swedish solutions and Swedish businesses have a key role to play. And we would be very happy to support South Korea reaching those ambitious goals. 이미 10년 전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주목했던 한국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입니다. 당시 울산시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잇따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Looking at the port and harbour infrastructure down there, looking at the heavy engineering capability, it is something quite spectacular, and it really puts Korea in a great position in terms of growing the industry and capturing those benefits.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에 터빈을 세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먼 바다 한가운데 설치할 수 있어 더 강한 바람을 쓸 수 있고요. 수심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울산에는 이런 부유식 구조물로 거대한 석유 시추선을 만들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울산을 해상풍력의 거점으로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10년이 지난 지금 울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5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함께 추진되고 있었던 울산 앞바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진척된 사업은 없습니다. 2019년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말입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 너머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울산의 도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권은 해상풍력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풍력 발전에 공사 하청 누가 받았는지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낄 수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해상풍력 사업은 순식간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사이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했지만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고 울산 앞바다는 고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의 선두주자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였습니다. 그런데 에퀴노르가 최종 계약 마감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귀신고래 프로젝트에 뛰어든 바다에너지도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거액의 투자금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사업을 추진했던 덴마크 기업의 당시 한국 대표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난 정부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정부 기조가 바뀌면 또 그거를 집행하는 그런 인허가 기관이라던가 관계 기관들의 스탠스가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뀌는 한국 상황을 해외 에너지 기업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변화와 상관없이 이제 초국가적, 초당파적, 국가적인 아젠다로 이거를 이제 밀고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럽에서 온 이런 많은 이제 그 업체들은 사실은 깜짝 놀란 상황인 거죠.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이 그게 되게 불안해요. 정권 바뀌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만약 정권이 우리가 공사하는 중에 바뀌어가지고 모르겠고 이러는데 하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래 돼버리면 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 지금 정부 도와주는데 5년 뒤면 또 바뀔 겁니다. 이 공사 5년 안에 안 끝났는데 불확실한 사업 환경은 장기간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분명한 악재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실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할 매력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울산 입장에서도 저는 정말 큰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맞아요. 특히 말씀하신 조선업이나 또 철강 이런 게 대표적인 해상풍력의 후방 연관 산업이잖아요. 핵심적인 후방 연관 산업이죠.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앞단에서 조금만 끌어주면 선순환 구조가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권 따라 달라진 에너지 정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울산의 해상풍력 사업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비나 습기가 찰 때에 습기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태양광 그 기술이 발달되면서 효율 좋은 모듈이 탄생했기 때문에 900kW를 설치하고도 배 이상 2배 내지 3배의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농업도시 해남. 이곳은 지금 태양광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가동 중이거나 허가를 마친 태양광 발전소가 약 3,800여 곳에 이른다는데요. 최근 정부가 태양광 과잉 발전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출력 제어, 그러니까 송전망 접속을 차단해 전력 생산을 막는 조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남에 모인 사업자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좀 설명을 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태양광이 낮 시간대에 가장 생산이 많은데 이 생산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전기가 블랙아웃이 된다 해서 낮 시간대 일정 규모 이상 500kW 이상의 태양광을 지금 출력 정지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3월, 5월, 3, 4, 5월, 10월, 11월 해서 한 5개월 정도. 어떤 식으로 통보가 오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전날. 저녁에 문자가 오는데 어쩐 날은 12시 넘어서 온 적이 있어요. 자다가
뭐가 띵동해서 울려서 보면은 내일 갑자기 출력 정지를 하려니까 가가지고 발전소에서 안전관리를 시켜서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통보가 오는 일방적으로 거군요. 통보가 와요. 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 취하는 경우가 있죠. 전주에서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전기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과도해지면 송전망 과부하로 정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제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다 5분 계시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으신 적은 없군요. 보상은 없습니다. 평생 노후에 좀 그 퇴직금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8년, 2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태풍 때 그 날아가면서 네. 이 가진 것이긴 했는데 어느 날 와서 국가 그 송전 시설 안 해도 그게 우리 책임입니까? 그러면 허가를 덜 내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 원전 가동률을 좀 더 줄이면 이런 출력제가 아직 당하지 않을 텐데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제일 손쉬운 것이 다른 발전원들은 출력 정지를 하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독 태양광은 공짜로 출력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유독 태양광 발전에 출력 제어 조치가 집중된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재생에너지를 무슨 이익 카르텔,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때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발전 사업자들이 이권도 많이 되고 거의 한 수백 명이 그렇게 탄압을 받았을걸요. 그 금융도 막았죠. 인허가도 다 막죠. 송배전 곳도 힘들게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의혹에 대해 개탄스럽다, 사법 처리될 것이다 등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을 충분히 했고 재생에너지가 국익에 도움된다는 걸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사회 전체에는 퍼져 있기 때문에 정쟁의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아직도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쟁의 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전적으로 수입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았던 대만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앞지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 대만은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지난 5년 사이 대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만은 중국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1인당 GDP에서도 한국을 앞서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죠. 이런 대만을 일찍부터 주목한 해외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해상풍력 전문 기업이죠. In 1991, we constructed the first offshore wind farm. And we have been leading the offshore wind expansion in the world since then. So we came here and selected Taiwan as our hub for offshore wind in Asia. 2019년 대만에 진출한 이 글로벌 기업은 현재 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And now we're almost done with construction of the second offshore wind farm called Changhua 2204. When we have completed our Changhua 2204 wind farm, that wind farm will supply green energy power to TSMC, the semiconductor giant here in Taiwan. So basically, our wind farm will help
TSMC to achieve their RE100 targets. 대만 정부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해상 풍력 발전을 적극 추진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 TSMC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죠. 여기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요구하면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대만의 해상 풍력 규모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발전 용량만 1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원전 10기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라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해외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대만을 먼저 선택했을까요? Taiwan was identified as a good starting point for us. There are very good natural conditions for offshore wind, strong winds, low water depth. But even more important is that Taiwan also offered a good, st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us. They have also created a system where we can attract finance from international banks. Basically, the system is trustworthy and the banks will invest. 에너지 기업들의 수조 원대 투자를 이끌어낸 건 대만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지원 의지였습니다. 2021년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것도 그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Taiwan is determined to join the world in working towards the goal of net zero emissions by 2050. My administration has been aggressively implementing an energy transition plan since 2016 and is cultivating an even more aggressive plan to expedite our energy transition towards the net zero goal. 대만 정부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이후 이것을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에 옮긴 것이죠. 2025년 5월 탈원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고요. 이제 세계 7위의 해상풍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통적인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가 30년에 걸쳐 이룬 성장을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대만 정부의 분명한 방향성과 강력한 정책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好，那就是这个，就我说的，再生能源发展其实很重要的这个政策的一致性。那另外到了2016年以后，哈，因为这个蔡英文蔡总统上台以后，他的再生能源政策更加的明确化。那到后来接任的现在的赖总统，好，那他也提出来，就是说他要继续的所谓的我们叫做2次能源转型，好，所以这个就让再生能源在发展的过程当中，就它的投资环境相对就比较可以让业者比较发挥的空间。 2024년 정권은 바뀌었지만 대만의 새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更会持续推动第2次能源转型，确保电力稳定供应，并透过发展多元绿能、深度节能。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에너지 정책. 솔직히 부럽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这个，因为我们台湾跟贵国也是一样，都是出口导向的国家。好，那所以因为我们出口导向，现在大概全世界的供应链都有要求说，你的生产的产品可能就要有一些这个绿电的成分。好，那这个就变成说，这个绿电的这个需求已经不是纯粹的是从，比如说我们想改善环境，啊，改善这个供电的这个所谓的提高自给率的问题，而是另外一个是跟我们产业发展是息息相关。
이렇게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벌써 아리백을 달성한 대만 기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물론 일본과 mi국, 유럽까지 진출한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입니다. 所以我们在2018年就制定了，就加入了 RE100。那我们并在2023年完成了100% 绿电的使用。我们得到的消息就是化妆品公司当然是第一个，对。那在全球的中小企业里面也是第一个，아리백 달성과 탄소 제로 실천으로 이 기업은 국제 무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Which is all right. Leading companies who do well to learn from. And here's to continuing to lead, innovate, and elevate the industry. Congratulations. 我们从2012年这个绿建筑总部落成设计开始，我们就使用了太阳能板作为我们能源的一部分。那在这里我可以说明一下，我们欧莱德在当初2012年建电厂的时候，我们也有接受政府的一些政策的一些优惠，让也可以让我们可以得到比较少的就是可以减轻我们的压力。 아리백 달성 이후에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할 수 있었죠. 那过去里面我们要发展欧洲市场是非常困难的，亚洲品牌要跟欧美的高端市场的品牌竞争是非常不容易的。可是绿色永续的这样的一个概念，跟你达到这样的一个产品的目标的时候，其实你就展开了另外一个新的竞争力，也让我们变成有机会进入了最高端的北欧市场。 대만 정부의 지원 아래 친환경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면서 결국 북유럽 시장까지 뚫어낸 겁니다. 이제 친환경은 이미지가 아니라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만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을 키우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해상풍력 시범단지를 조성할 때는 설치 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까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만의 해상풍력 발전.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해상풍력이 들어가는 타워를 전량 공급한 곳이 다름 아닌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은 해상풍력 타워 분야 세계 1위로 여러 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는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직접 이 기업을 찾아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타워로는 세계 1위 기업 아닙니까? 네. 공장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요. 네. 한국 기업인데 한국에는 어떻게 공장이 현재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일까요? 이게 타워 자체가 굉장히 중후하고 네. 큰 제품이다 보니까 그 풍력 타워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일단 시장 자체가 그동안 지난 20여 년간 너무 수요가 작아요. 거의 없었다고 진짜 말씀드릴 정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해상풍력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진출해서 지금 뭐 한 7년째 그 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상풍력 타워를 하겠다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명확했습니다. 로드맵이 분명했죠. 분명했습니다.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군요. 공장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요. 근데 솔직히 국내는 우리 정부 정책부터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못하고 뭐 계획만 뭐 예를 들어 10여 년 전부터 거의 뭐 계속 얘기하지만 오히려 조금 10년 뒤에 몇 기가 공수표를 너무 많이 날렸어요. 몇 기가 설치하겠다. 예, 그런 결국은 제일 사업자로서 이 시장에 있는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제일 아쉬움은 일관된 어떤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자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되지 않고 바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제일 가장 또 곤욕스럽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던 것이고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크지 못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영광 앞바다. 무려 12년 만에 결실을 보기 시작한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낙월 해상풍력이죠? 네, 맞습니다. 네. 낙월 해상풍력은 내년 하반기 이제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고요. 네. 용량은 이제 364.8메가와트로 64기의 발전기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게 설치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점으로는 가장 큰 단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고 준공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가 됩니다. 그렇죠. 현재 이 보이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저기 또 노란색으로 돼 있는 저기에 계속 타워가 이제 꽂히는 시기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기 위에 이제 타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터빈과 이제 블레이드를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2, 3년 뒤에 여기 영광을 다시 온다. 그러면 여기에 막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해상풍력 발전기가 막 돌아가고 있겠네요. 영광군이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무려 11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약 1,00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현재 17개 사업자가 뛰어들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가 멈춰선 현장이 생겨났습니다. 국방부가 일부 해역에 대해 건설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준비만 10년 가까이 해온 사업이었는데 말이죠. 분명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다 받고 공사에 들어갔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렵게 이 지역 해상풍력 사업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년? 네. 이제 횟수로는 6년째네요. 네, 맞습니다. 5년 조금 넘었고요. 5년 넘었어요. 네, 이제 저희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 한 7년 정도 걸린 거네요. 인허가 절차가.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국방부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걸까요? 사업자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그 컨설팅을 해수부, 환경부 그리고 국방부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입지 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국방부로부터 어떤 사격 훈련 구역이 있으니 여기는 부적격한 지역이다 라는 게 없었는데 국가 중대한 어떤 기밀이라는 베일 아래서 그냥 사업자들은 불확실성 않고 사업은 하는데 나중에 가서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 정부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이 나라는 동남아보다도 행정이 후퇴돼 있다. 자기 피 같은 돈을 투자해서 3천억을 투자하고 세후에 불용의를 받으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자들은 인허가 시스템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고 호소합니다. 초기에 투자했을 때 발전 허가만 받으면 다 되는 걸로 일단 알고 들어갔다가 국방부도 협의해야 되지, 환경도 다시 다 해야 되지. 지금 유관 부서에서는 자기 조직에서 하고 싶은 말들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야에서만, 입장에서만 이런 의견을 좀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경향이 이 해상풍력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되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업 때문에 우리 부처가 관여하고 우리 부처가의 소관인 사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주로 본다 이런 말씀이죠. 해외 사업자들은 인허가 과정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지금의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허가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29가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부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한림이나 또 제주도에 있는 탐나 이런 사업을 보면 다 10년 이상 넘어가는. 이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첫 번째 사업을 할 때 금융약정까지 도달하는데 3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저도 사실은 깜짝 이제 놀랐는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다 합쳐 무려 29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모두 거쳐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인허가 시스템 자체가 해상풍력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 이제 부처한테 가서 인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나지 않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허가 간 연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인허가를 받고 나서도 B 인허가는 안 나올 수 있고, 그냥 이제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인허가를 받을지 말지를 알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적인 해상풍력 강국 덴마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이른바 원스톱숍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덴마크 에너지청으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서 이런 인허가들을 한 기관에서 다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정부에 분산돼 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하나로 묶는 구조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출범입니다. 이곳에서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사업자는 이미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입지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자는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직접 국방부나 해수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허가를 받을 일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실제 한 6.5년 정도로 한 3.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해상풍력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인허가에 문제없는 입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도 줄고 절차도 훨씬 단순해질 수 있겠죠. 다만 영광처럼 이미 시작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하나하나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만과 우리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바꿔야 할 게 많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애써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도 커졌고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지난 3년은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실 되게 암담한 시간이었고요. 잃어버린 3년 플러스 한 10년이나 뭐 뒤로 저희는 역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참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이 2018년에 창립이 됐으니까 이제 7년 이렇게 되네요. 첫걸음을 뗄 때부터 쉽지 않은 길이다. 여러 가지 그야말로 에너지의 전환,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런 정말 좋은 길인데 이것이 막 이념이 덧치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난관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귀사는 모두의 햇살이라는 상상력으로 재생에너지 공유 경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미래의 석유가 재생에너지 아닌가, 넷제로지의 석유인데 이거를 우리가 왜 못 소유할까, 왜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만 할까? 저희가 넷제로 시대 산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성장을 이어온 재생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장 정도가 깔리나요? 장소는 제가 보면 이 기업이 선택한 방식은
공장이나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장이나 건물의 지붕을 많이 찾아서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은 이런 단지에 있으니까 한전솔로 찾기가 쉽고 유휴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산을 깎고 이렇게 난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주 분들 입장에서는 유휴 공간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공장에 태양광 올리고 이 전기를 저렴하게 쓰는 두 가지 옵션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하는 쪽에서 대략 80% 이상은 공장이고 나머지 20%가 상업용 건물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은 송전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은 이미 있는 송전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 민원 때문에 새로운 송전망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붕형 태양광이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기업은 전국에 약 4천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기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발전소를 만들 수 있었던 건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 덕분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발전소 부지를 모집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만든 뒤 시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국의 발전소들은 다시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해온 이 기업은 중소기업도 함께 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나 지도자들이나 많은 삼성전자를 위한 아리백을 고민하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는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부터 해서 뭐 자동차에 납품하는 이 1, 2차 벤더라든지 중소기업들도 저렴한 전기, 안정된 전기 이런 전기 쓸 필요도 있고 아리백 수출하기 위한 전기도 필요한데 그런데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마켓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이 좀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지붕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공장에서 바로 쓰는 지붕형 발전은 전체 태양광 발전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송전망 부족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붕형 태양광 말고 또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해남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평균 발전량이 한 360메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하루에 한 1.2억, 월 한 40억 정도 해서 연간 한 48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 다 어디로 갑니까? 이거 다 이거 수요처가 있나요? 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전면에 지금 저 지역이 아리백 산업단지가 예정돼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규모로는 한 5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뭐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이 전기를 만드는 곳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해남군은 지금 이런 형태의 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면 말 그대로 송전선 길게 뽑지 않아도 바로 여기에서 전기 만들어서 바로 수요가 창출되는 이른바 그 지산지소 이게 되는 거네요. 일단 아리백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하면 신규 일자리는 무조건 창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지역 주민들의 뭐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산업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시장에는 다시 한번 기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어쨌든
쭉 이 사업을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3개 정부를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좀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태양광 사업에도 좀 변화가 있다 이런 거 지난 한 6년 동안 좀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전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배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장려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향후는 이런 어떤 재생 에너지가 많이 활성화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에너지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기후 이슈나 에너지 이슈가 이렇게 정치권 간의 싸움의 대상으로 가야 하는 건지 저는 참 안타깝고 외국 사례들을 보면 잘 되는 나라들은 정치권이 서로 싸워도 기후 에너지 이슈,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은 좀 같이 하자.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지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꼭 좀 이런 식의 선진국 모델이 최소한 기후 에너지 이슈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권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업인들께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요구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우리는 이제 막 그 길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